네, 이어서 바로 다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안과 전공의 이정민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요. 당뇨 망막병증, 미수가 망막병증, 그리고 시야장애와 같은 안과 협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 삼성병원 안과학교실 레지던트 4년차로 근무 중인 이정민입니다. 먼저 전공의 단체 활동과 같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많을 때 대전협 차원에서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진현 쌤 이하 집행부께서 이렇게 힘들게 온라인 심포지움이라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다른 과 선생님들께서 안과 쪽의 협의 질환으로 참 많은 부분을 문의해 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어서 당뇨 망막병증이랑 그리고 소아과 쪽에서 많이들 의뢰 주시는 미수가 망막병증, 그리고 신경외과나 신경과 또는 내부비내과 선생님들께서 많이 의뢰해 주시는 시야장애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들어주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마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측이 이제 독일군 이제 나치의 암호를 해독하는 내용의 영화였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안과 협의 진료를 의뢰를 주시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면 많은 선생님들에 대한 반응이 암호를 푸는 것 같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듣겠다, 못 알아보겠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또 따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전공의들에게 연락을 따로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 강의로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았고요. 먼저 이제 당뇨 망막병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이란 무엇인가? 당뇨로 발생되는, 눈에서 발생되는 모든 컴플리케이션을 다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눈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당뇨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눈 뒤에, 특히나 망막 쪽에 많이 생겨 있는 경우를 다이어베틱 레티노패시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한글말로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류를 좀 보시면 당뇨 합병증이 없는, 당뇨를 앓고 있으신 유병 기간이 길어지긴 하였지만 당뇨 망막병증이 보이지 않는 분류가 있고요. 그리고 크게는 Non-dif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증식성 망막병증이라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 안에서는 mild, moderate, severe, 그리고 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이하 PDR이라고 제가 명명해 드릴 텐데, PDR이 각기 직전 단계인 very severe, Non-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이하 NPDR로 말씀드리겠습니다. very severe NPDR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안과 의사분들이 보시면 참 좋아할 만한 안저 사진인데요. 건강검진센터에서 안저 검사를 하시는 다른 선생님들도 참 보기 좋아하실 만한 사진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안저에 특별한 이상 소견을 찾을 수 없는 정상 안저 사진에 가까운 것을 찾아와 봤고요. 이러한 안저 사진이 저희가에게 협진된 환자에게 보일 경우에 저희가 당뇨 망막병증 없음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NPDR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NPDR의 분류 방법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ild, moderate, severe, very severe 정도로 나뉠 수 있는데, 각각의 정의는 mild NPDR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어뉴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망막에 보이면 mild NPDR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트라레티널 헤모리지, 이제 망막의 내추혈이나 아니면 비너스 비딩이라는 용어가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염주 정맥이라고 정맥이 염주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둘 중에 하나라도 보이면 모더레이트 NPDR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약하게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는 뒤에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시라고 안저 사진을 제가 조금 더 추가해 놓았으니 너무 용어 자체에 이렇게 집착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2월 NPDR이라고 하는 분류 체계는 그 421 룰에 의해서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쿼드란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망막을 동그란 원으로 봤을 때 그것을 4분면으로 나눠서 각각의 어느 부위에 어떤 병변이 있는지를 명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마이크로 어뉴리즘이나 인트라레티널 헤모리지가 그 모든 망막, 4쿼드란트에 다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염주 정맥, 그 비너스 비딩이 2개 이상의 쿼드란트에서 보일 경우, 그리고 새로운 개념이 여기다 추가되는데 인트라레티날 그 마큘라 어뉴리즘이라고 해서 그 망막 내부에 정맥류가 확인이 되는 것이 4개의 쿼드란트 중에 한 쿼드란트도 있을 경우에는 시비어 NPDR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1개 이상의 이제 2개 이상의 그 항목이 해당될 경우에 베리 시비어 NPDR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안과 선생님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다면 이 사진을 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뭐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이크로 어뉴리즘과 레티나 헤모리지만 있는 사진을 저희가 구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힘들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심해져 보이는 사진을 가져오게 된 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어뉴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이시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큰 거 외에 앞에 조그만하게 빨간색으로 점점점점 좁쌀 모양처럼 찍혀 있는 것들이 레티나 헤모리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모더레이트 NPDR에서 저희가 관찰될 수 있는 하드 엑추데이트나 소프트 엑추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그 저희가 국가고시 공부할 때 그 용어가 참 독특해서 귀에 잘 들어왔던 게 면화반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코투놀 스팟입니다. 결국 삼출물들이 그 익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가 이제 그 망막 내에서 계속 남아 있으면서 생성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랑 또 조금 다른 개념으로 그 하드 엑추데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여 있는 코투놀 스팟과 조금 다르게 이렇게 그 경성의 삼출물들이 이렇게 점점점점 나눠져 있는 것을 얘기하고 이 두 가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평가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다른 OCT를 포함한 다른 검사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돼서 혹시라도 협진을 의뢰 주신 환자분들 중에 이런 안저사진이 보일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몇 가지 검사를 더 시행을 하곤 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염주정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맥을 눈에 있는 인트라레티널 비너스를 보여드린 거고 거기에서 이렇게 염주 모양으로 꾸불꾸불하게 생긴 것을 비너스 비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비어 NPDR의 클래시피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인트라레티날 마이크로베스큘러 애브노멀리티, 저희 안과 선생님들 중에서는 이걸 얼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여기 안저사진을 보시면 메인 그 혈관 아케이드 외에 주변에 이렇게 혈관이 그 정맥류 꽈리처럼 보이는 것들을 얼마라고 이야기하고 이것들이 보일 경우에 이제 시비어 NPDR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NPDR의 단계를 넘어선 프로리퍼티브 다이어베틱 레티노패시 이하 PDR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DR은 앞서 말씀드린 얼마나 그리고 비너스 비딩 그리고 레티나 헤모리지 등을 이미 넘어 그 새로운 신생혈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거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추가적으로 그 파이브러스 티슈 등이 증식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러한 것들이 더 심하게 보이는 것을 하이리스크 PDR로 추가로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4개 중에 3개 이상을 만족했을 때 하이리스크 PDR로 얘기할 수 있고 각각의 항목들을 보시면 새로운 신생혈관들이 망막 어느 군데에 보이거나 아니면 시신경 주변에 보이거나 아니면 그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발생된 파이브러스 티슈들에 의해서 망막 박리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섬유 증식이 현저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눈 안에 유리체 출혈이라고 하는 망막에 새로 생긴 신생혈관들에 의해 만들어진 파이브러스 티슈들이 뜯어지거나 뜯기면서
광범위한 출혈이 일어나는 비트러스 헤모리지나 프리레티나 헤모리지 등이 있을 경우에 PDR로 얘기할 수 있겠고, 각각의 항목 중에 3가지 이상을 만족할 경우에는 하이리스크 PDR로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 프리레티나 헤모리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 누가 봐도 이상할 수 있는 여기 앉아사진 소견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트러스 헤모리지 이거와 좀 다르게 피가 나면서 눈 안에 차여있는 유리체로 피가 왈칵 쏟아져서 그 부분에 묻어 있거나 가리고 있는 걸 얘기를 해서 이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앉아사진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던 깨끗한 노DMR 눈이랑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으실 건데요. 이게 그 당뇨 유병 기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 당뇨 망막병증이 심해질 확률이 더 높은 거고, 그로 인해서 오랫동안 안과를 찾지 못하시다가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서 대형병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사실 많이 줄긴 했지만 현재도 왕왕 오시기도 하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 눈을 딱 들여다봤을 때 이미 뭐 피가 났다가 좋아졌다가 났다가 좋아졌다가 유리체 출혈이 생겼다가 다시 좋아졌다가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섬유막 증식이 생긴 이런 눈을 보면 안과 선생님, 특히나 망막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주 놀랍고, 그리고 또 환자에게 대한 왜 이제 오셨나요? 라고 아마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를 주변에 계시는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다른 과 선생님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각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실 저희 안과 의사들이 추가적인 장비나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각각의 명시가 되어 있는 진단명에 맞춰서 저희는 보통 경과관찰 기간을 정하긴 하는데요. 당뇨가 없으신, 당뇨와 망막병증이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는 보통 팔로우업을 1년마다 하긴 합니다. 물론 이거는 각각의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교수님들에 따라서 조금씩 베리에이션이 있긴 하고, 일단 대한민국 망막학회에서 정해진 바로 의하면 당뇨가 없을 경우에는 1년마다 루틴하게 팔로우업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일드 NPDR 같은 경우에도 일단 1년마다 팔로우업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이제 모더레이트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그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6개월마다 팔로우업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어 NPDR 같은 경우에는 발견하는 즉시 저희가 레이저 치료를 제일 먼저 권고를 드립니다. 망막 관련돼서 당뇨 망막병증 환자분들이 사실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앞에 세 가지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경과관찰만 하고 치료는 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만을 제기하시거나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단계에서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경과관찰 자체가 치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계속 경과관찰 하던 중에 시비어 NPDR이라는 단계에 저희가 접어들게 되면 그때는 저희 안과 의사들이 레이저 치료를 고려하고, 이 레이저 치료를 환자가 거부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면 6달에 또 2분의 1인 두세 달마다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PDR 같은 경우에는 발견 즉시 레이저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레이저 치료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똑같이 만일 환자의 개인 사정이나 병원의 사정 같은 것에 따라서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두세 달마다 팔로우업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하 이제 하이리스크 PDR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수술적 치료가 우선되는 경우와 레이저 치료가 우선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좀 더 자세한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건데, 일단은 레이저 치료가 가능하다면 레이저 치료를 먼저 시행하는 것을 저희가 항상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슬라이드가 DMR에서 모든 다른 탁과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조금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분비내과를 위시한 이제 내과 선생님들께서 혈당 조절을 열심히 항상 해주시고 계신 거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순환기내과를 위시한 순환기내과 선생님들께서 다른 내과 선생님들 포함, 이제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포함해서 혈압 조절이랑 지질 조절을 열심히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저희가 항상 협의 진료를, 안과로 진료를 보러 오셨을 때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혈당 조절이랑 혈압 조절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제일 많은 물론 그 공복 혈당도 중요하지만 요즘 3개월치를 한꺼번에 3개월 동안 얼마나 당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당화 혈색소, 헤모글로빈 A1C 같은 경우에 1%를 감소시켰을 경우에 35%의 미세혈관 합병증,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 여기 들어가는 표현인데 당뇨 망막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과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당화 혈색소 조절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걸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안과적인 질환도 당화 혈색소가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더 빠르게 진행하고 할 수 있다라고 환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매우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혈압 조절 같은 경우에도 혈압이 높으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뇨 망막병증 외에 고혈압성 망막병증이라고 하는 다른 질환이 동반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 외에 혈압 조절이 잘 되었을 경우에 당뇨 망막병증 진행을 34% 정도에서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 예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그 지질 조절도 이 DMR이 진행하는 데 의해서 단계별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 CB와 NPDR에서 PDR로 진행할 경우에 그 TG와 LDL이 잘 조절되지 않은 환자에서 그 진행 속도가 더 빨랐다라고 하는 이전의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 내과 선생님들께 항상 잘 조절 부탁드린다고, 환자분들께도 저희가 물론 다시 교육을 하지만 그렇게 항상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이나 산부인과 선생님들께서 많이 의뢰를 주시는 그 미수가 망막병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의는 임신 주수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아에서 발생한 망막의 초기 혈관 변화부터 가장 심한 후유증이 남는 모든 경우를 통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은 뒤에 두 가지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존 1, 존 2, 존 3는 말 그대로 망막에서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표시하기 위한 저희끼리의 약속입니다. 보기 쉽게 조금 이 내용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이제 그 시신경이 있는 위치고요. 여기가 저희가 황반이라고 하는 위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디스크에서, 옵틱 디스크에서 그 포비아까지의 거리의 2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려보았을 때 여기를 존 1이라고 합니다. 시력을 관장하는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존 1이라고 명시를 하고요. 똑같이 여기서부터 존 1을 벗어난 그 지름을 존 2라고 얘기를 하고, 이 존 2는 존 1이 빠져있는 요 동그랑 제일 큰 원에서 요 부위가 빠져있는 부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존 3는 그보다 조금 넓은 개념인데, 이 전체 망막에서 존 1, 존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존 3라고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팩터는 저희가 그 협의 진료를 의뢰를 주실 때 선생님들께서 매우 잘 작성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한 번씩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슬라이드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출생 시 임신 나이와 체중이 가장 직접적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그와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위험인자로는 산소 투여 여부, 이제 이 아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산소 투여를 몇 리터, 며칠 동안 얼마의 농도로 사용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사실 미수가 망막병증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2주 미만인 경우, 그리고 출생 체중이 1,500g 미만인 베리 로우 버스 웨이트를 가졌을 경우에 이제 직접적인 고위험군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소 투여 역시 정확하게 명시된 리터나 볼륨 같은 건 없지만 고농도의 산소를 장기간 투여받았던 환아들 같은 경우에 ROP 진행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가장 직접적인 위험인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위험인자는 다태아나, 그리고 태어나서 폐혈증을 앓았다거나, 아니면 그 뇌실내 출혈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PDA를 가지고 있는 미숙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께서 이제 미수가 망막병증에 대해서 협의 진료를 참 많이들 내주시는데, 그 기간은 사실 저희가 안과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과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미수가 망막병증이 32주경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32주 이후에 첫 검사를 시행하라고 공고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검사 대상 같은 경우에도 출생 체중이 1,500g 이하 또는 임신 나이가 30주 이하인 미수가일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언제든지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출생 체중이 1,500g에서 1,500g에서 2,000g이거나 임신 나이가 30주를 초과라도 불안정한 임상 결과, 뭐 아기 상태가 바이탈이 흔들린다거나 아니면 아기가 산동이 잘 안 된다거나 라이트 리플렉스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들이 보이면 이제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앞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존 외에 이제 시비어리티를 결정하는 스테이지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1은 디마케이션 라인, 스테이지 2는 리치, 그리고 스테이지 3는 리치에서 익스트라 레티널 파이브로 베스큘러 프롤리퍼레이션이 같이 있거나, 아니면 스테이지 4는 토탈 레티널 디태치가 어떠한 형태로 있는지, 그리고 스테이지 5는 토탈 레티널 디태치가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진을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 1입니다.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은 AVascular 에어리어에 대한 걱정인데요. 이 AVascular 에어리어와 정상적으로 혈관이 발생한 부분 사이에 생기는 미세한 이제 그레이 색깔의 라인을 디마케이션 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평평하게 똑같이 유지가 되어 있는데 혈관이 자라 있는 부위와 안 자라 있는 부위가 안저 검사에서 딱 보이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리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지 2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제 조금 더 그 경계가 명확해져서 원래는 평평하게 플랫하여 있던 부분에서 레티나 엘리베이션이 보이는 것을 스테이지 2로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턱이 생겨나면서 이 베스큘러 에어리어에서 에베스큘러 에어리어로 넘어가는 것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을 스테이지 2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3는 리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베스큘러 에어리어에서 에이베스큘러 에어리어로 넘어가지 못하고 혈관들이 이제 망막 바깥으로 파이브로 베스큘러 프롤리퍼레이션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리치 부분 외에도 이렇게 혈관이 자라 들어가는데 그게 망막 안으로 자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망막 바깥으로 자라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팝콘 베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관이 자라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 외에 이제 결손 부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팝콘 베슬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4나 스테이지 5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 4는 이제 레티나 디태치먼트, 안과 의사들이 많이 무서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망막 박리인데, 망막 박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전 망막에, 모든 망막에 떨어져 있는 전 망막 박리, 전체 망막 박리를 스테이지 5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도식화된 그림으로 좀 보시면 베스큘러 에어리어와 에이베스큘러 에어리어 사이에 이렇게 경계선이 보이는 게 스테이지 1, 그리고 그 부분에 엘리베이션이 보이면서 둔턱처럼 형성된 것이 스테이지 2, 그리고 스테이지 2에 있는 리치 위로 엑스트라 레티나 쪽으로 베스큘러랑 파이브러스 티슈들이 프롤리퍼레이션 되는 것을 스테이지 3, 그리고 이 아래쪽이 떨어진 부분 망막 박리가 보이는 서브토탈 디태치먼트, 레티나 디태치먼트가 스테이지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어리티와 로케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또 중요한 사인인 플러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플러스 사인이 있을 경우 없을 경우에 환자의 미수가에게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미수가 망막병증에 대한 협의 진료를 의뢰를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미수가를 산동시켜 달라는 오더를 흔히들 내립니다. 근데 이 경우에 간혹 가다가 신생아 중환자실이나 신생아실에서 저희 전공이나 교수님들께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동제를
몇 시간 전부터 놓고 있었는데, 아니 몇 분 전부터 놓고 있었는데 아기가 산동이 잘 안 돼서 원활한 진료가 불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니면 원활한 진료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란 연락을 받으면 안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덜컥 겁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퓨필 리지디티, 산동이 잘 안 되고 충분한 산동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플러스 사인이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이 부분은 환자의 시비어리티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펜라이트를 이용해서 환자들의 눈을 비춰보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건데, 이때 눈 뒤가 정상적으로 주황색으로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빨갛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하얗게 보인다거나 하는 것들이 보이면 사실 저희 안과 의사들은 겁이 되게 많이 납니다.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레티나 헤모리지나 비트러스 헤모리지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을 그렇게들 흔히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의 진료를 하면 미수가 망병증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진료를 보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미수가들이 충분히 잘 소아과 쪽에서 케어를 받고 아니면 산부인과 쪽에서 케어를 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퇴원하기 전까지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시기를 결정하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 로케이션과 그리고 시비어리티를 각각 명시를 해서 그 각각의 항목에 맞는 대로 경과관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케이션과 시비어리티 그리고 플러스 사인의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어떠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가 즉시 필요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팔로우업을 1주 단위, 어떤 경우는 2주 단위로 계속 팔로우업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전에 많은 연구들이 있어서 현재 여기에 맞춰서 저희는 미수가 망막병증을 꾸준히 진료하고 있습니다. 예후입니다. 예후를 제가 슬라이드에 추가한 이유는 사실 저희 안과 의사들은 ROP를 한번 보러 갔을 때 이 환자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 이후에 ROP가 끝나고 아기가 퇴원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 추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해서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저 같은 경우에 병원에서 협의 진료를 갔을 경우에 소아과 선생님들이 보호자분들에게 설명하는 경우가 몇 가지를 꼭 우연찮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미수가 망막병증이 괜찮아져서 이제 걱정하실 거 없으시겠어요, 어머니라고 설명하시는 선생님이 간혹가다 계셔가지고 안과 의사의 입장에서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ROP는 물론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그 단계가 낮더라도 그것이 계속 그 미수가가 계속 자라고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도 계속해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OP 정도가 심할수록, 특히나 레이저 치료가 필요했은 아주 심한 단계일수록 굴절 이상이 심하게 발생해서 고도근시나 고도난시의 발생률이 높습니다. 또한 사시 발생률도 높아서 6세까지 사시 유병률이 42.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급성기 이후에 열곡망막박리 같은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술을 하더라도 그 예후가 매우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소아과 선생님들께서 혹시라도 보호자분들 설명하실 일이 있거나 하셨을 때 안과 의사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수가 망막병증이 끝났다고, 해결이 되었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안과를 더 열심히 진료를 보셔야 되고 주기적인 망막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야장애라는 부분은 워낙 광범위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과 협진을 내어주셨던 신경외과나 내부비내과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여쭈어보는 부분들이 항상 있는 부분이라 조금 추가해 보았습니다. 각 병원마다 가지고 있는 시야검사 장비는 다 다를 수 있는데, 자동 시야검사기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것은 환자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들 알고들 계시는데, 이 시야검사는 굉장히 주관적인 검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환자가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도 시야 검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관적인 검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야 검사 표는 아닌데 예전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시야 검사를 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때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안과에서
상세하게 협의 진료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긴 하셨겠지만 이 검사가 제대로 된 검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자극에는 그러니까 검사 시간이 18분보다 길어진 경우에는 이 검사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비례해서 자극수 또한 550개가 넘어갔을 경우에 이 검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환자가 또한 그 주시를 제대로 못해서 픽세이션 로스라고 하는 것이 20% 이상에서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제대로 된 검사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나 내부민외과 선생님들이 협의 진료를 주신 환자분들이 중에 한 분께서 이렇게 그 검사 결과가 나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외과나 그 내부민외과 선생님께서 급하게 저희한테 전화를 주셔서 환자가 지금 시야가 그럼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이멀전시한 상황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안과 의사 입장에서 이 검사 결과를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 검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검사입니다. 환자분이 주관적으로 빛이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자동 시야 검사기 같은 경우에 환자가 제가 지금 가리키는 여기 네 군데만 빛이 보인다고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손을 놓아버린 상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클로바 립을 닮았다고 해서 클로바 립 비주얼 테스트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검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 이 검사 결과 데이터는 재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같은 환자에게 검사를 똑같이 진행하였을 때 그 차후에 며칠 뒤에 검사를 똑같이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템포럴 헤미아놉시아가 보이는 피추이터리 아데노마 환자로 이러한 검사 결과를 제대로 된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민 선생님의 강의 들어봤고요. 저희가 빨리 이제 또 질문 받은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의대생 4학년 학생이래요. 본과 4학년 학생인데 DMR 안저소견을 공부하다가 하드 엑스데이트와 CWS 안저소견에서의 구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다고, 혹시 확실하게 구분하는 팁 있으면 알려주시고 임상적인 의미가 있는지 또 알려달라고 하네요. 예, 이거는 사실 저희 1년차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명확하게 대답을 하기 되게 힘든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는 검사 그 장비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이걸 그 모든 의사 선생님들, 안과 의사 선생님들이 똑같은 병면을 보고도 이거는 하드 엑스데이트다, 이거는 코트눈 스팟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뭐 다 따로따로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임상적인 의의가 뭐 엄청 중요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요즘은 OCT라고 하는 새로운 검사 장비가 나와서 그걸 통해서 그 위치하는, 결국엔 그 병변이 위치하는 것이 레이어가 어디냐, 망막이라고 하는 곳에도 참 10개가 넘는 레이어가 있는데 그 레이어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를 봐야지 이게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통해서 하드 엑스데이트냐, 소프트 드루젠이냐, 뭐 코트눈 스팟이냐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쉽게 그 안저사진으로만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사실 코트눈 스팟은 조금 더 많이 뭉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드 엑스데이트는 따로따로 떨어져서 인디비주얼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조금 구별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어서 빠르게 진행해보죠. 네. 증식성 망막병증과 비증식성 망막병증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오디오가 안 나온다 해서요. 네. 네. 죄송합니다. 증식성 망막병증과 비증식성 망막병증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또 그렇다면 왜 차이가 생기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에서 조금 부족한 설명이 되어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환자분에게 설명드린 걸 그냥 그대로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당뇨는 현재는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질환이라서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쩔 수 없이 그 혈관에 대한 문제는 몸의 적립식으로 마일리지처럼 적립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병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결국 비증식성 망막병증에서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안과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 진행되는 것이 당뇨가 완치가 되지 않으면 완전히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진행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게 저희가 목표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개가 완전 다른 카테고리가 아니라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 진행을 하면 당뇨 유병 기간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당 조절이 잘 안 돼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따라간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정민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